러시아의 11만 5천 명의 강력한 군대가 어떻게 한때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단 하나의 강 뒤에서 무자비한 물류 함정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6월 9일에 우크라이나 리만 전선에서 매우 드문 운동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몇 달 동안 방어하던 참회에서 나와 리드코둡, 카르피우카, 젤레나 돌리나를 향해 세 개의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는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설적인 제3돌격 여단, 아조프 부대, 그리고 공수부대가 리드코둡을 통해 3에서 5km 깊이로 침투하여 충격적인 방역을 가했습니다. 단 사흘 만에 리드코둡에서 15.5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무자비하게 정리하며 그 지역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 습격은 러시아 군대의 두 전개 부대인 제1근위 전차군과 제20군을 완전히 기습하여 그들을 제레베츠 강 뒤로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철수와 동시에 호를리우카의 중요한 공급망을 목표로 하는 우크라이나의 특수 K2 드론 부대가 남부 공급망을 정지시켜 코스티안티니우카 리만선에 있는 총 11만 5천 명의 러시아군에게 끔찍한 물류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작전의 수행과 시기는 전선의 축소가 단순한 지도상의 작은 변화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설정한 이 함정의 순수한 천재성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지만 곧 보게 될 물류 재앙은 실제 붕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봄 공세의 북쪽 날개를 형성한 제1근위 전차군은 상당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전장에 진입했습니다. 제2기계화 소총사단과 144 기계화 소총사단과 같은 중장갑과 고화력 부대가 5월 말에 리드코둡, 카르피우카, 젤레나 돌리나 선으로 진격하여 부분적인 전술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목표는 매우 명확해 보였습니다. 리만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 우크라이나의 방어 기피를 돌파하고 크라마토르스크 포위망의 북쪽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진격은 우크라이나 지휘 계층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어 교리 덕분에 매우 빠르게 작전 교착 상태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중무장 부대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체스판처럼 전장을 활용하여 비대칭 기습 공격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아조프 출신의 제3돌격 여단이 있었습니다. 여단의 경험 많은 보병 부대는 러시아 전선의 두남을 이용하여 신속한 침투 작전을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적의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전통적인 정면 전쟁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공격하고 철수하는 이 탄력적인 구조는 러시아 지휘 계층의 반응 시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험준한 리드코둡 지형에서 중장갑 차량이 기동하기 어려운 점은 우크라이나의 신속 배치 공수 부대에게 주목할 만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작전의 기술적 기반은 의심할 여지 없이 K2 대대와 같은 특수 드론 부대가 형성했습니다. 이 부대들은 전선에서 몇 킬로미터를 넘어서 러시아의 물류 네트워크 깊숙한 곳을 목표로 중거리 드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FPV를 넘어선 시스템들은 훨씬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이 지역의 공급 경로를 마비시켰습니다. 제1근위 전차군의 물류 호송대, 탄약고, 지휘 통제 센터가 이 끊임없는 공중 압박 아래 하나씩 파괴되었습니다. 포병 위치로 탄약을 운반하는 차량을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타격하여 전방의 러시아 보병은 화력 지원 없이 남겨졌다. 이 기술적 비대칭성은 러시아가 가장 신뢰하던 부대들조차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K2 대대의 끊임없는 감시와 타격력은 러시아 침투 그룹이 자신들의 참회에서 나오기도 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했습니다. 소화기 교전은 화면 앞에서 조작하는 정밀 타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긴 제144 기계화 소총 사단에 소속된 부대들은 지속적인 공중 감시와 제3돌격 여단의 기습 공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철수 과정은 계획된 전술적 기동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압박 속에서 전멸 상황을 피하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제레베츠강 동쪽 두구로 철수하는 것이 해결책임을 발견한 것은 지리적 장애물만으로는 현대 전쟁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강 뒤에 숨는 것이 군사교리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했지만 오늘날의 투명한 전장에서는 이 상황이 유효성을 잃었습니다.
강줄기는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지 못하고 이동성을 제로로 만들고 노출된 표적이 되는 거대한 함정 구역으로 변했습니다. 강이 제공한 잘못된 안전감은 지속적인 포격과 드론 침투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전선에서의 이러한 붕괴 뒤에는 러시아 지휘 계층의 만성적인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동한 부대들이 한 지역의 압박을 완화시키면서 전체 방어선에 새로운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바로 이 혼란을 먹고 자랐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매우 집중된 방역 벡터가 거대한 집단을 그 자체의 무게로 짓눌리게 만들었습니다. 6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카르피우카, 리드코둡, 젤레나 돌리나 축에서 정리된 15.5제곱킬로미터 지역은 단순한 영토 획득이 아니라 러시아 북부 공세의 큰 상처였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둔중한 구조가 민첩하고 지능적인 조직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리만 축에서의 균열의 여파는 북부 숲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전체 돈바스 전선에 걸쳐 지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본질상 거대한 조직의 한쪽 날개에서 시작된 출혈은 곧 전체 몸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휘 계층은 북부의 상처를 악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작전의 남부 동맥도 겨냥했습니다. 6만 명 규모의 주요 공격 그룹이 코스티안티니우카와 드루즈키우카를 향해 배치되어 이 지역에서 러시아에 집중된 군사 존재 중 하나를 형성했으나 갑자기 물류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과 철강의 생존, 징역, 전투는 호를리우카 물류 노드의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었습니다. 호르리우카는 점령된 지역 깊숙이 있는 중요한 분배 중심지로 남부 전선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능력의 극적인 증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의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큰 그림을 보면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방역으로 인해 3만 5천 명의 인원을 포함한 제1근위 전차군의 요소들이 제레베츠 강 뒤로 밀려나고 남쪽에서는 6만 명의 병력이 코스티안티니우카 방향으로 보급 없이 남겨지는 상황입니다. 전선 뒤에서 교대와 보급을 기다리는 15,000명의 지원 요소를 추가하면 총 11만 5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동시에 주요 작전 마비를 겪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물류 붕괴의 실질적인 결과는 러시아 지휘 계층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탄약과 예비 부품의 흐름이 멈추면 장갑 차량은 하나씩 기동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탱크는 기능하지 않는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전선에서 보병의 감소를 보완하고 방어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크렘린이 찾은 해결책은 군대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종류였습니다. 장갑차를 수리해야 할 정비공, 물류 지원 인력, 기술 전문가들이 무기를 받고 전방의 가장 격렬한 전투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군대의 기술적 기억과 유지 보수 능력을 형성하는 이 귀중한 인력을 보병으로 낭비하는 것은 구조적 붕괴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기술 인력을 참호로 보내는 것은 고장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대의 기계화 능력의 침식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통계는 이러한 소모의 규모를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1일 사상자 수가 1,310명에 이르고 총 작전 손실이 137만 8천 명을 초과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종이 위의 데이터가 아니라 매일 참회에서 녹아내리는 군대, 배치되고 있는 물류 시스템, 그리고 필사적으로 하루를 구하려는 지휘 계층의 사진입니다. 남부의 저군단도 이 물류 혼란의 몫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훌리아 폴레로의 진격 노력은 물류 지원 부족과 라만 위기가 지휘 계층의 주의를 분산시켜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불을 진압하려고 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병력을 이동시켜 다른 지역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군대의 전체적인 화합을 방해합니다.
에카츄리 스톰 슈레임 결선, 슈레즈의 탄약이 오지 않는가라는 병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의문이 점점 더 커지는 불신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11만 5천 명의 인원을 포함하는 봉쇄는 전선이 단순히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혼란의 임계점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러시아의 근본적인 교리는 북쪽으로는 리만을 통해 남쪽으로는 호를리우카, 코스티안티니우카 축을 통해 넓은 이중 협공 작전을 만들어 이 중심부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현재 이 거대한 교리는 그 자체의 비효율성에 빠져 사라졌습니다. 포위망의 양쪽 팔이 동시에 무너진 것은 러시아가 전통적인 공격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리만에서의 방역은 북쪽 팔을 마비시켰습니다. 호를리우카의 공격은 남쪽 팔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상황은 전선에서 세력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기술과 지형을 통합한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쟁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 대전 시대 대규모 공격 논리를 피했습니다. 제르베츠 강 뒤에서 수동 방어를 강요받는 제1근위 전차군과 같은 명망 있는 부대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신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의 공격 부대로 홍보되었던 이 부대들은 이제 그들의 존재를 보호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데이터는 물류 위기가 단지 전선에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의 주요 동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내륙 지역에서 출발하여 전선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인 M4 고속도로는 마치 말라가는 강을 닮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로스토프와 잔코이 사이의 군사 화물 교통량이 75% 급감한 것은 물류 붕괴의 체계적인 차원을 드러냅니다. 이 상황은 단지 몇몇 전선의 창고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깊은 타격 능력이 전체 공급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M4 고속도로는 러시아 군대를 지탱하는 나무의 줄기와 같습니다. 이 줄기에서 갈라진 가지들은 호를리우카, 루한스크, 크림반도로 뻗어 있습니다. 줄기 교통량이 71% 감소했다는 것은 끝부분의 잎사귀들, 즉 전선의 군인들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나무가 말라가는 것은 현장에서 복무 중인 11만 5천 명의 인원을 사실상 노출된 표적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기동할 수 없고 탄약이 배치된 상태에서는 비대칭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러시아 지휘 계층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체 물류 경로를 찾으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와 감시 능력 때문에 대체 경로도 위험해집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장갑을 잃고 참호에서 기술 인력을 희생하며 물류 경로가 차단된 군대가 공격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부에서 참호로 서서히 공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리 붕괴의 또 다른 차원은 러시아의 인력 관리와 인력 사용 방식입니다. 유능한 인력을 전선으로 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군대가 스스로를 소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참회에서 잃은 정비사는 내일 수리할 수 없어 버려질 세대의 탱크를 의미합니다. 이 연쇄의 반응은 러시아가 현장에서 수적으로 우세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작전 피로를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인내와 기술 중심의 공격은 러시아 군대의 구조적 취약점을 능숙하게 해독했습니다. 이 심화되는 물류 위기 환경에서 러시아 지휘부는 대규모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데이터와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은 이 탈출 경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크라마토르스크 포위 계획이 종이 더미로 변하는 동안 돈바스의 운명은 이제 대규모 장갑 부대가 아닌 정밀한 물류 타격과 민첩한 비대칭 기동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예 부대가 처한 상황은 전쟁이 단순한 전선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과 교리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 돈바스의 험준한 지형과 물류 동맥에서 경험한 균열은 거대한 군사 기계가 그 자체의 무게에 짓눌리는 역사적 문서입니다. 남은 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공격이 아니라 생존을 시도하며 한 걸음씩 파괴되는 다루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